안녕하세요. 마테크의 마부장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첫 번째 부동산 구입기입니다. 5채의 부동산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특정 단지명을 오픈하거나 현재 시세, 돈을 벌었는지 등을 오픈하기보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 느꼈던 점을 공유드릴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첫 번째 부동산을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부동산을 구매한 시기는 2017년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천 송도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매수 형태는 분양권이었습니다. 매수 형태는 분양권 매수, 입주권 매수, 물건 매수 등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입사한 이래로 목돈을 모으기 위해 악착같이 4천만 원을 모았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어떻게 갑작스럽게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었을까요? 타고난 감각일까요? 아니면 노력을 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샀을까요? 제가 첫 부동산을 사게 된 계기는 지인의 추천이었습니다. 제 지인은 주변 지인에게서 송도에 괜찮은 분양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을 공유해 주면서 같이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긴가민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습니다. 어차피 간다고 무조건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내심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가보니 집이 너무 이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살아보는 상상을 해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른거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송도는 정말 멋진 도시였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저는 매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름 큰 돈이 들어가니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나름 주변 임장도 가보고 인터넷을 뒤적거리면서 물건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크기는 전용 84제곱미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역이 없었지만 준공 시기와 지하철 개통 시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하철 개통을 가정했을 때 도보 6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은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였습니다. 당시 알아보니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선호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또한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부족하여 해당 단지는 상가가 많이 포함되는 단지라 중심 상권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또한 대형 공원이나 호수가 꽤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 중인 하나인 학교를 보니 초등학교가 도보 7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주 짧은 지식이었지만 해당 단지를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만 봤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분석한 해당 물건은 당시 완벽하다 느꼈고 꽤나 많은 수요가 뒷받쳐 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을 사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첫 부동산을 오피스텔로 투자했습니다. 제가 당시 혼자 분석하고 물건 분석을 했던 것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의 장단점 이런 것보다는 오피스텔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연 어떤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 투자에는 수익형과 시세 차익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형 투자 방식입니다. 수익형은 투자금 대비 임대 수익을 통해 소득을 얻는 방식입니다.
주로 소형 평수, 소규모 단독 오피스텔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상복합 단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1억 9천만 원입니다. 대출을 1억 3천만 원을 실행하고 2천만 원에 70만 원이라는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현금은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해당 가정 상황에서 노후로 인한 감가, 기타 부대 비용들을 제외하고 설명하기 쉽게 단순화시킨 상황입니다. 수익형 오피스텔은 결론적으로 수익에서 부대 비용을 뺀 금액을 투자금 대비 보는 것입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대출 이자가 부대 비용이 될 것입니다. 1억 3천만 원의 대출을 약 5% 이자로 가정하면 연에 6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월세 수입으로서 2천에 70이기 때문에 연에 84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부대 비용을 제외한 총 수익은 840만 원에서 650만 원을 뺀 1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현금 투자를 4천만 원 했기 때문에 4천만 원분의 총 수익 190만 원을 합니다. 이러면 약 4.8%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형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수익형 오피스텔을 투자했을 때는 주변 월세 시세를 확인하고 예상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매수자가 있을지 등을 확인합니다. 수익률이 좋고 입지가 좋으면 둘 다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세 차익형입니다. 시세 차익형은 말 그대로 매수 가격 대비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도 시 매수가 대비 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흔히 아파텔로 불리게 되는 유형입니다.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 평수, 대규모 단독 오피스텔 단지, 주상복합 단지에 포함된 대형 평수 오피스텔 등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해당 오피스텔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2020년에 대출 1억 5천만 원과 현금 4천만 원으로 매수한 상황입니다. 2021년에 시세가 2억 1천만 원으로 올라 2억 1천만 원에 매도하여 약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깁니다. 여기서 부대 비용은 마찬가지로 세금, 노후로 인한 감가, 기타 부대 비용을 제외한 가정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1년 만에 팔면 엄청난 양도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1억 5천에 연 이자 5%를 했을 때 7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서 750만 원을 제외한 차익인 1250만 원이 수익이 됩니다. 총 수익률은 현금 투자금 4천만 원 분의 1250만 원이 되어 31%가 됩니다. 이와 같이 시세 차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시세 차익형 오피스텔입니다. 이런 유형의 오피스텔 매수 시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아파트 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을지, 매매 수요가 있을지 등 수익형 오피스텔과 다르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오피스텔은 높은 수익 창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물건 분석한 것을 보면 저는 시세 차익형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지금까지도 들고 있는 물건이고 아직 원하는 수익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매수 과정에서 당시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던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 과정은 크게 4단계였습니다. 분양권 매수, 중도금 대출 실행, 잔금 대출 실행, 입주입니다. 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을 분양권 형태로 매수하면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분양권 매수 과정에서의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남은 물건들 중 최대한 로얄층 로얄동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분양권이 중도금 이자 조건이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확인합니다. 보통 분양 후 준공까지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금리에서는 이자가 꽤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첫 집이라면 내가 여기서 실거주가 가능할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예협이라는 입주자 예비 협의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카페에 가입하시고 정회원으로 승급하여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큰 돈을 주고 샀지만 막상 사고 난 이후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도금 대출 실행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러 가면 뚝딱하고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작성할 서류도 많으며 인지세, 보증료와 같은 기타 부대 비용도 꽤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중에 돈이 많으시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물론 실거주 목적이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매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내가 넣은 현금이 있는 사람만 내 물건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승계가 되는데 만약 현금을 많이 넣었다면 부담스러운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유이자인 경우 꼭 예상이자를 예측해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잔금 대출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말에도 잔금 대출 접수를 받는 은행이 꽤 많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연차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히 아시는 4대 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말고도 1금융권은 정말 많습니다. 종종 4대 은행에서만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만 잔금 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한도가 충분하다면 본인 조건에서 이율이 낮은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주거래 은행이거나 4대 은행일 필요 없습니다. 이자가 낮은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은 본인이 발품 팔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임예협과 협약한 법무법인이 보통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에서 보통 협약은행들을 리스트업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감정가를 제시합니다. 보통 흔히 말하는 LTV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러한 감정가는 보통은 분양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많이 필요하다 하면 감정가를 높게 책정한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출한도 규제가 있습니다. DSR, DTI, LTV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조건이 맞다면 그 이상으로 대출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에서도 중도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타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등 등기 단계입니다. 진정한 내 물건이 되는 단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예협 정회원이 되면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 등기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빠르게 진행이 필요하면 별도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납부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증지대, 설정 이전 채권 등 다양한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비용이 크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시에 알았으면 좋았을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첫 부동산을 구입하며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첫 부동산 구매할 때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을 사는 건 생각보다 쉽다였습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목돈이 들어가는데 고민만 하지 말고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자입니다. 저는 당시에 정말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결정하고 구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말고 다른 데를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부동산을 구입한 계기로 정말 많은 시간은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혼자든 결혼을 해서든 이 부동산에서 실거주가 가능해야 된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등락이 있으며 늘 좋은 상황만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분양권은 착공 후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시장 변화 예측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꼭 실거주가 가능할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어떤 것을 첫 집으로 구매하는 게 좋을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첫 집으로는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입지 조건이라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등락은 어쩔 수 없다입니다. 그래도 입지 조건이 좋은 물건의 경우 경험상 나름 잘 버텨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첫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드렸습니다. 이렇게 느꼈던 점들은 정답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경험을 베이스로 한 느낀 점입니다. 이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욱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구매한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매하면서 알았으면 좋았을 팁, 구매한 과정, 소소한 정보 전달, 느낌점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테크의 마부장이었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